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탐사방송의 PD, 안나 코지바로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가기념식 VIP석을 촬영하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행사장 최상위 24석 중 무려 14석이 김, 박, 이, 최라는 한국식 성씨를 가진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전체 인구의 겨우 0.5%에 불과한 고려인들이 권력 핵심부의 58%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믿기 어려운 상황에 그녀는 즉시 탐사 보도를 결심합니다. 알렉산드라 PD가 파헤친 건 단순한 소수민족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80년 전 강제 이주라는 극한의 시련을 견뎌낸 한민족의 생존 전략, 그리고 세대를 초월해 이어진 불굴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죠. 조국을 떠나 타지에 뿌리를 내렸지만 결코 조국의 기억을 내려놓지 않은 그들만의 가슴속 비밀까지. 단 0.5%의 작은 집단이 어떻게 한 나라의 심장부로 자리 잡았는지 그 해답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이 감동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페트로바예요. 러시아 출신 뉴스 리포터죠. 모스크바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업무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항상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꽤 똑똑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얼굴과 옷차림을 살펴보죠. 말하는 방식도 들어보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방식이 여러 해 동안 제 일에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가본 적도 없었고 그 나라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지만요. 그런데도 모든 걸 안다고 확신했었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누군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얘기들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한다. 로봇 같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최고가 되는 것만 신경 쓴다. 항상 경쟁만 한다.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구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믿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차갑다고 생각했고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만 알고 있는 기계 같다고 여겼죠. 모스크바에 있는 제 작은 아파트에는 세계 지도를 벽에 걸어놨었어요. 일로 방문했던 모든 나라에 빨간 핀을 꽂아뒀거든요. 독일, 프랑스, 터키, 그리고 다른 많은 곳들에 핀이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핀이 없었죠. 그 빈 공간을 보면서 굳이 거기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뭘 발견하게 될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2월 15일은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거리는 눈으로 덮여 있었고요.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업무 이메일을 읽고 있었어요. 편집장이 새로운 과제를 보내왔더라고요. 제목은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 취재였어요. 이메일을 천천히 열어서 읽어봤어요. 카자흐스탄이 12월 16일에 독립기념일을 기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축하 행사는 그들의 가장 큰 도시인 알마티에서 열릴 예정이었고요. 정부와 대기업의 중요한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제 역할은 행사를 촬영하고 연사들과 인터뷰를 하는 거였어요. 평범한 과제처럼 보였어요. 독립기념일 기념행사는 전에도 많이 취재해봤거든요. 보통은 지루한 행사들이었어요. 긴 연설과 격식 차린 의식들로 말이죠. 정치인들은 자국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업 리더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정중하게 박수를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기였어요. 이메일 맨 아래에 거의 놓칠 뻔한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행사에서 한국-카자흐스탄 기업들의 상당한 참석이 예상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문장을 2번 읽고 눈을 굴렸어요. 물론 한국 기업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기업들은 요즘 어디에나 있었거든요. 아마 카자흐스탄에 공장이 있거나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팔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메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인들은 조용하고 진지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뒷줄에 앉아서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해 메모나 할 거라고요. 저 같은 기자들과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나머지 시간은 여행 준비를 하면서 보냈어요. 카메라 장비들을 검은 케이스에 담았고요. 카자흐스탄의 역사와 경제에 관한 정보들을 출력했어요.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도 적어뒀고요. 알마티에서 호텔방도 예약하고 날씨 예보도 확인했어요. 춥긴 하지만 눈은 내리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그날 밤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봤어요. 카자흐스탄을 찾아서 손가락을 올려뒀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거대한 나라였어요. 가본 적이 없었지만요. 땅속에 석유와 가스, 금이 있다고 읽었어요. 여러 다른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요. 러시아인, 카자흐인, 독일인, 한국인,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요. 한국 기업들의 참석에 대한 메모가 다시 떠올랐어요. 카자흐스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컴퓨터로 검색해보니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약 1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거의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그건 1%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렇게 작은 그룹이 큰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번 출장도 그냥 평범한 업무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행사를 촬영하고 몇 번의 인터뷰를 하고 주말까지는 모스크바로 돌아올 거라고요. 간단하고 예측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마티 시장에서 쇼핑할 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잠이 들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번 여행은 다른 출장들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하게 될 것 같았어요.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을 바꿔놓을 무언가를요. 그 느낌은 맞았어요. 이번 출장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도 바꿔놓았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어요. 비행기가 모스크바에서 이륙하면서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그냥 카자흐스탄에 가서 또 다른 지루한 독립기념일 기념행사를 촬영하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다는 걸 배우러 가는 길이었어요. 비행기가 아침 6시에 알마티에 도착했어요. 산 너머로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도시 주변의 높은 봉우리들에는 눈이 덮여 있는 게 보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시원하고 깨끗했어요. 모스크바 공기보다 훨씬 상쾌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서 빨리 체크인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중앙광장으로 가서 촬영 준비를 했죠. 독립기념일 행사는 항상 일찍 시작하니까 다른 기자들이 오기 전에 좋은 카메라 위치를 잡고 싶었거든요.
광장이 정말 컸어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죠. 일꾼들이 빨간색과 파란색 장식으로 무대를 꾸미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국기 색깔이 곳곳에 있었고요. 경비원들이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큰 정부 행사치고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멈춰 서게 만든 장면을 봤어요. 무대 앞에 24개의 특별한 의자가 깔끔하게 세 줄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앉을 VIP석이었어요. 정부 장관들, 회사 사장들, 대학 총장들, 판사들이 행사 중에 이 의자들에 앉을 거였죠. VIP 구역을 연습 삼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의자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죠.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앞줄에 8개 의자, 가운데 줄에 8개 의자, 뒷줄에 8개 의자. 총 24개 의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특별한 의자들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비싼 검은 정장을 입은 나이든 남성이었어요. 검은 머리에 아시아계 얼굴이었죠. 자신감 있게 걸어서 앞줄 가운데에 앉았어요. 분명히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또 다른 아시아계 얼굴의 남성이 첫 번째 사람 옆에 앉았어요. 그 다음엔 아시아계 여성이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남성이,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카메라를 통해 계속 지켜봤어요. 아시아계 얼굴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VIP 의자에 앉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 대부분은 아시아계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카자흐족들은 러시아인이나 중동 사람들과 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본 것이 뭔지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동료 마리나가 도착했어요. 마리나는 중앙아시아 뉴스를 8년 동안 취재해왔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기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마리나도 눈치챌 거예요. 카메라를 내리고 마리나를 봤어요. 저 근처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VIP 구역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마리나가 앞줄을 가리키며 저에게 속삭였어요. 계산이 안 맞는다고 했죠. 한 곳에 아시아계 얼굴이 너무 많다고요. 더 자세히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작은 공책을 꺼내서 종이에 표시를 했죠. 앞줄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가운데 줄 8명 중 5명이 아시아계, 뒷줄 8명 중 3명이 아시아계, 총 24명의 VIP 손님 중 14명이 아시아계였어요. 절반 이상이었죠. 정확히 58%였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계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인구의 1%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계가 그렇게 작은 비율인데 어떻게 VIP 손님의 절반 이상이 한국계일 수 있을까요? 공책을 다시 봤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한국계 사람 한두 명 정도가 VIP 구역에 초대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24명 중 14명이라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각 의자 앞에 있는 이름표를 읽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줌 렌즈로 선명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한 카드에는 박현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카드에는 최세영, 세 번째 카드에는 유상현이라고 되어 있었죠. 모두 한국 성씨들이었어요. 마리나가 제가 이름들을 적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가까이 와서 제 공책을 봤는데 제가 적은 걸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어요. 중앙아시아 정치를 취재한 수년 동안
한 행사에서 이렇게 많은 한국계 사람들이 VIP 자리에 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이건 더 이상 그냥 지루한 독립기념일 행사가 아니었어요. 풀어야 할 미스터리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한국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행사가 음악과 연설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공식 프로그램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VIP 구역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한국계 손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봤어요. 모든 연설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적절한 때에 박수를 쳤고요. 편안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마치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점심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걸 봤어요. 한국계 VIP 손님들이 한 그룹으로 모여 앉지 않았거든요. 대신 다른 손님들과 섞여 있었어요. 다양한 민족 배경을 가진 정부 장관들과 기업인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죠. 모든 사람을 아는 것 같았고, 모든 사람도 그들을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어요. 한국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지내면서 사업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계 손님들은 분명히 카자흐스탄의 사회적, 정치적 엘리트의 일부였어요. 외부인이나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진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내부자들이었죠. 행사가 끝날 무렵 제 임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그냥 독립기념일 행사를 촬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거든요. 한국계 사람들이 그들의 작은 인구 비율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카자흐스탄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모든 메모와 사진들을 책상에 펼쳐놓았어요. 숫자들을 계속 다시 봤어요. VIP 손님의 58%가 한국계인데 한국계는 인구의 1%도 안 된다고요. 수학적으로 명확했어요. 이건 우연이나 사고가 아니었어요. 저는 일반적인 기자에서 수사관으로 넘어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그냥 사건들을 관찰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질문들의 답을 찾고 있었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한국계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단순한 임무가 복잡한 미스터리가 되었고 저는 그것을 풀어내기로 결심했어요. 3장 시험, 동맹, 그리고 적들. 통계 토끼굴.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했거든요. 어제부터 머릿속에서 맴도는 숫자들이 마치 풀 수 없는 퍼즐처럼 계속 돌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3시간 동안 정부 공식 데이터를 찾아보았어요. 기업 웹사이트도 보고, 대학 기록도 찾아보고, 병원 명부도 뒤져봤죠. 숫자들로 가득 찬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어요. 화면을 너무 오래 들여다봐서 눈이 아플 때까지 백분율을 계산했었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어제 행사에서 본 것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카자흐스탄 최대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와 임원직의 23%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리더 4명 중 거의 1명이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정부에서는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19%가 한국인이었어요. 대학에서는 총장과 부총장의 28%가 한국인이었고요. 주요 병원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22%가 한국인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이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인은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자리의 203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모든 조사 자료를 출력해서 폴더에 정리했어요. 그리고 지역 TV 방송국에 있는 편집장 사무실로 걸어갔죠. 알림 유스포프 국장님은 15년 동안 뉴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신중한 분이었어요.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국장님 책상에 제 자료들을 펼쳐놓고 숫자들을 보여드렸어요. 국장님은 페이지를 하나씩 집어서 천천히 읽으셨어요. 한 장 읽을 때마다 눈썹이 점점 올라가시더라고요. 다 읽고 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마침내 국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정보를 보도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요. 작은 소수민족이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들으면 화를 낼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서로 다른 민족들 사이에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국장님이 저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수민족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교육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었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요. 국장님은 저에게 계속 조사해도 좋다는 허락을 주셨지만 아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성공적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큰 시험을 만난 건 정부 관리들을 인터뷰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대부분이 지도층에서의 민족 구성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를 거부했거든요. 사무실에 전화를 걸면 비서들이 너무 바쁘다고 했어요.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었고요. 건물에 직접 찾아가면 경비원들이 예약이 필요한데 예약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마침내 한 고위 관리가 저와 만나주기로 했는데 절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얼굴도 카메라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조건이었어요. 저희는 아무도 저희를 알아보지 못할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커피를 한참 젓다가 말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제 조사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부의 한국인 의존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정부가 한국계 카자흐인 전문가들과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분은 이게 차별이나 불공정한 대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정부에서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때 일을 잘 해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어요. 이 관리분이 저의 비밀 동맹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연락해봐야 할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주셨거든요. 어떤 회사나 기관이 제 조사에 협조해줄 의향이 있는지도 알려주셨고요.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조사를 계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일부 한국인 기업 지도자들은 인터뷰를 거부했거든요. 관심이나 홍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자나 일반 대중에게 주목받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걸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정부 직원들도 제 조사를 방해하려고 했어요. 제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민족 구성과 영향력에 대한 제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 되면 몇 번은 인터뷰가 중간에 끝나기도 했어요. 한 대학 행정관은 심지어 저희 편집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 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논란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서요. 제가 대학 지도자들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질문하는 걸 그만두라고 요구했다고 해요. 이런 장애물들은 저를 더욱 진실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막으려고 하거나 정보를 숨기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더 궁금해졌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다음 주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학교, 커뮤니티 센터들을 방문했어요. 수십 개의 한국계 카자흐 가정들과 그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커뮤니티 모임과 문화 행사에도 참석했어요. 한국인들이 서로,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이웃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지켜봤고요. 천천히 저는 제가 단순한 통계적 이상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공동체에게 특별한 성공을 가져다 준 복잡한 관계와 가치관, 전통의 네트워크를 발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자신의 선입견이 매일매일 도전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기계 같은 한국인들은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만나고 있는 따뜻하고 협력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이 조사는 기자로서의 제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 전체에 대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할 의지도 시험하고 있었어요. 그건 통계를 찾거나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진짜 도전은 단순히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들의 성공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도전은 제 자신의 무지와 편견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었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저의 모든 믿음이 정말로 시험받게 된 것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저는 한국의 직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말해줬던 그 차갑고 로봇 같은 직장 문화를 발견할 거라고 예상했었죠. 제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박진욱 씨가 운영하는 정보기술 회사인 글로벌 솔루션이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고 유리벽과 밝은 조명이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기계처럼 책상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말이에요. 박진욱 씨가 입구에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친근한 미소를 짓고 캐주얼한 옷을 입은 젊은 분이셨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 엄격하고 진지한 한국 사업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사무실을 둘러보여 주실 때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정말 신나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를 정말 놀라게 한 첫 번째 일은 오후 8시 30분에 일어났어요. 모든 직원들이 큰 회의실에 모여서 일일 회의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상사가 명령을 내리고 모든 사람이 조용히 듣는 엄격한 군대식 브리핑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봤어요. 화이트보드의 차트들에는 매출 수치, 고객 만족도 점수, 프로젝트 완료율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정확했죠.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와는 전혀 달랐어요. 알파팀이 월간 목표의 108%를 달성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베타팀은 목표의 87%만 달성했다고 했어요. 저는 다음에 올 비판과 처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박진욱 씨는 단순히 베타팀에게 전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물어보셨어요.
목소리도 친절하고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문제를 이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문제 해결이었죠. 점심시간에 저는 한국의 직장 경쟁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김 씨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경쟁적인 한국 직장에서라면 김 씨는 이 지식을 비밀로 해서 동료들보다 자신이 더 나아 보이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김 씨는 모든 사람 앞에 일어서서 다른 개발자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모든 사람의 프로젝트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죠. 정보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흘렀어요. 지식이 보상이나 인정에 대한 기대 없이 공개적으로 공유되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한국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경쟁 회사의 엔지니어가 급한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글로벌 솔루션에 찾아왔거든요. 그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빨리 고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들어왔던 치열한 한국 비즈니스 세계에서라면 이런 순간이 도움을 거절하거나 높은 대가를 요구할 완벽한 기회였을 거예요. 경쟁자들은 서로를 파괴하려고 하는 적이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박진욱 씨는 1초도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즉시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어요. 돈이나 계약이나 미래의 호의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 후에 바로 그 경쟁사가 수백만 달러 가치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솔루션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친절함이 신뢰와 비즈니스 성공으로 보답받은 거였죠. 저는 그들의 작업 공간 한 구석에 앉아서 메모를 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설명해줬던 그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는 한국의 직장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예술 형태로 승화된 전략적 협력이었어요. 사람들이 오케스트라의 음악가들처럼 함께 일했어요.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제가 다음에 방문한 곳은 현장 관리자 이민성 씨를 만난 기아건설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40층 아파트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 현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소음이 정말 대단했어요. 기계들이 삐삐거리고 덜컹거렸어요. 작업자들이 서로에게 지시사항을 소리쳤어요. 콘크리트 트럭들이 하루 종일 현장을 드나들었어요. 하지만 이민성 씨가 하신 말씀이 저를 완전히 멈춰 세웠어요. 이 구조물을 짓는 것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십 년 동안 가족들이 이 아파트에서 살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이 방에서 첫걸음을 뗄 거고 부부들이 이 공간에서 꿈과 계획을 나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설 작업자들은 그냥 콘크리트를 붓고 파이프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인간 이야기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을 돈을 벌거나 지위를 얻는 수단으로만 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민성 씨는 자신의 일을 미래 세대에 대한 신성한 책임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 가정들을 더욱 도전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인근 건물 현장의 건설 크레인이 고장나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 다른 회사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가져다 줄 큰 지연에 직면했고 사업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어요. 이민성 씨의 회사는 즉시 장비와 작업자들을 빌려주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는 기아건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하루 종일 지연시켜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경쟁적인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경쟁자를 위한 이런 희생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민성 씨는 자신의 결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다른 회사의 마감일은 오늘이고 자신 회사의 마감일은 내일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회사는 하루를 기다릴 여유가 있지만 다른 회사는 전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한국 건설 작업자들이 경쟁사의 마감일을 맞추도록 돕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다른 회사를 위해서도 자신들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만큼 열심히 일했어요. 게으름이나 성의 없는 노력은 전혀 없었어요. 다른 회사의 성공을 마치 자신들의 성공인 것처럼 대했어요. 이것이 기자로서 저의 시련이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기계 같은 한국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는 따뜻하고 협력적이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일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안한 편견들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한 문화 전체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저의 마지막 방문지는 김정우 박사님이 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알마티 시립병원이었어요. 병원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큰 흰색 건물이었고 수백 개의 방이 있었죠. 저는 도착했을 때 바쁜 공립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예상했었어요. 긴 대기줄에 서 있는 환자들, 방에서 방으로 뛰어다니는 스트레스 받은 의사들, 느린 서비스에 대해 불평하는 화난 가족들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대기실은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환자들은 조용히 앉아서 잡지를 읽거나 가족들과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전광판에는 각 진료과별 예상 대기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보여주신 통계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기 위해 평균 4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단 30분만 기다리면 되었어요. 의료사고는 한 달에 15번 정도 발생하곤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일어났어요. 환자 불만도 한 달에 200건에서 약 20건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이런 인상적인 숫자들에 있지 않았어요. 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얻었죠. 저는 한 간호사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복용법을 설명해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간호사는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말씀드리면서 할머니가 모든 지시사항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다른 방에서는 팔이 부러진 아이를 데려온 걱정스러운 어머니와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담하는 모습을 봤어요. 의사는 뼈가 어떻게 치유될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니가 묻는 모든 질문에 아무리 간단하거나 반복적인 질문이라도 답변해 드렸죠. 이런 수준의 정서적 돌봄은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기계적인 한국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한국계 카자흐스탄 의료진들은 효율성에만 집중하는 로봇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따뜻한 인간들이었죠. 병원 방문 중에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목격했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발견을 했어요. 김 박사님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작은 태극기를 발견했거든요. 그것은 눈에 띄게 전시되어 있거나 과시적으로 놓여 있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거기 있었죠.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개인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처럼요. 그 깃발에 대해 물어봤을 때 김 박사님은 그것을 부드럽게 만지시며 매일 아침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하셨어요. 그 깃발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준다고 하셨죠. 자신은 카자흐스탄의 시민이지만 마음속에는 한국의 원칙들을 품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남은 인터뷰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제가 방문한 모든 한국계 카자흐스탄인들의 사무실에서 작은 태극기를 발견했어요. 들어간 모든 집에서도 같은 조용한 상징들을 봤죠. 이것들은 분열된 충성심이나 외국에 대한 충성의 표시가 아니었어요. 가치관과 정체성의 닻이었죠. 국립대학교의 최세영 교수님은 저에게 매일 아침의 일과를 보여주셨어요.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깃발 앞에 서서 간단한 약속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날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능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겠다는 약속을요. 이 깃발들은 정치나 민족주의와는 관련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남고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원칙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었죠. 교육, 근면, 공동체 지원, 상호 존중 같은 원칙들 말이에요. 알렉세이 나자로프라는 사회학 교수님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들이 성공한 더 깊은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교수님은 한국 사람들이 수십 년 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공동체 유대감을 만들어냈다고 하셨죠. 한국 가정들은 개라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발전시켰어요. 이것은 전국에 걸쳐 수백 개의 한국 가정을 포함하는 확대 가족 같은 것이었어요. 누군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면 개 네트워크가 투자를 제공했어요. 누군가 아프면 개 네트워크가 돌봄과 지원을 제공했어요. 아이들이 교육에 도움이 필요하면 개 네트워크가 과외와 지도를 제공했죠. 개인의 성공은 결코 공동체의 번영과 분리되지 않았어요. 한 한국 가정이 잘 되면 다른 한국 가정들도 잘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여겨졌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공동체를 끌어올리는 상호 지원의 순환을 만들어냈죠. 나자로프 교수님은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주는 연구를 보여주셨어요. 카자흐스탄의 한국 아이들 중 98%가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43%와 비교되는 숫자였어요. 한국 가정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교육을 위해 먼저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이런 교육에 대한 집중은 이기적인 경쟁이나 개인적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각 세대가 한국 공동체와 카자흐스탄 사회 전체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죠. 카자흐스탄을 떠나 모스크바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여행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묘사했던 차갑고 기계적인 한국 직장 문화의 증거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도착했었어요. 대신 저는 상호 지원과 공유된 성공의 원칙에 기반한 따뜻하고 협력적이며 공동체 지향적인 문화를 발견했죠. 저의 조사를 시작하게 했던 통계 마이너스 인구의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지도적 지위의 2030%를 차지한다는 것 마이너스는 불공정한 이점이나 차별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여러 세대에 걸친 강한 가치관의 일관된 적용의 결과였죠. 저는 카메라 장비와 인터뷰 녹음들을 챙겼지만 모스크바로 훨씬 더 소중한 것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편안한 고정관념과 오해에
도전할 책임감을 가져가고 있었죠.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편견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배웠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편안한 가정들은 완전히 틀렸었어요. 이제 저와 같이 변화에 저항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나눌지 알아내야 했어요. 제가 곳곳에서 봤던 작은 태극기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외국 세력의 영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강한 원칙과 공동체 가치가 세계 어디서든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들이었죠. 이는 한국 문화나 카자흐스탄 정치를 훨씬 넘어서는 교훈이었어요. 알마티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더 이상 일주일 전에 도착했던 그 기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무지와 마주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지속적인 성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훨씬 깊은 이해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죠.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한국 사람들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살펴볼 시간을 갖지 않고 무언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